자, 반갑습니다. 저기. 자, 국가직이 우리가 4월 8일 날 봤나? 4월 8일 날 봤으면은, 한 3주 정도 지났나 보다. 그래서, 해설 강의를 안 해도 될까 싶었는데, 학원 측에서 해설 강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자,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해설 강의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6월 10일 날 또 지방직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왜 틀렸을까를 꼭 생각해 봐야 돼. 왜 틀렸을까? 요걸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한 달 반 동안 뭘 준비해야 될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뭘 준비해야 될까? 요걸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뭐 요거 자체는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되는가? 그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할게. 자, 이번에 총평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난도는 어려웠다 쉬웠다? 쌤이 봤을 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결코 굉장히 쉬웠다라고 봐지는데 그거는 뭐냐면 출제 문항의 빈도수, 그 문항 수에 따라서 조금 난도가 조절되는데 일단 우리가 크게 세면 네 가지 정도로 국어 영역을 보는데 첫째 문법 어문 규정,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독해 중에서 문학 독해 그리고 비문학 독해. 오케이. 자, 이 중에서 어문 규정하고 문법에 해당하는 문제가 몇 문제 나왔지? 자, 두 문제 나왔죠. 두 문제. 네. 자, 두 문제 나왔어. 그 두 문제 중에서 하나는 맞춤법이고 하나는 표준어였어. 맞춤법 규정, 표준어 규정에서 문법에서는 안 나오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음언론, 형태론, 통사론에서는 안 나오고 어법에서는 안 나오고 그냥 무조건 표준어 규정 하나, 그 다음에 맞춤법 규정 하나. 아마 그거를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 표준어나 맞춤법은 아주 평이한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어휘가 3개가 나왔어. 어휘가 3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입추의 여지가 없다라는 뭐가 나왔지? 관용조 표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왔지? 침소봉대라는 사자성어. 그리고 하나는 한자 쓰기 읽기 중에서 추억이라고 써놓고 한자는 기억으로 바꿔놓은 거 있잖아. 요거 3개가 나왔어. 그쵸? 그래서 요거가 합해서 5개고 그 다음에 문학이 다 3문제가 나왔어. 문학이 3문제. 쌤 기억으로는 김승옥의 무진기행이라는 현대소설이 나왔는데 이 현대소설은 사실은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이지만 소설적인 문학적 감상을 묻는 능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 마치 소설 지문을 가지고 내용 파악하라는 문제나 마치 비문학 일치 문제는 비슷하게 내버렸어. 그래서 문학을 빙자한 비문학 같이 나와버렸고 하나가 사설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매미 울음소리라고 해가지고 자 현대시가 하나 나왔지. 이렇게 3작품이 나오고 나머지 12개가 뭐가 나왔어? 비문학이 나왔어. 비문학은 이제 물론 화법도 있고 장문도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의 이제 전형적인 독해 영역이 있지. 자 이렇게 나왔을 때 12개가 독해야. 근데 지문도 그렇게 길진 않았어. 이번에 지문도 그렇게 길진 않고 내용이 아주 뭐 어렵거나 이런 내용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서두르지만 않았으면 쌤이 봤을 때는 뭐 어려웠어 라고 판단할 만한 문제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달 반 동안 뭘 준비할까라는 걸 봤을 때 자, 비록 내가 한자가 진짜 부족하면은 한 달 반 동안 한자라도 다시 한번 쭉 봐야 돼. 물론 한 달 반 동안 보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은 짧지만 내가 정말로 한자에 대해서 좀 취약하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한자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문 규정하고 문법 같은 경우는 한번 쭉 통독 형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 막 세밀하게 파고들지 말고 국가직은 지방직의 뭐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맨날 말씀드리니까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뭐 요거에 준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문법하고 어문 규정은 막 세밀하게 다시 보지 말고 막 고민하지 말고 쭉 한번 통독하는 걸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관건이 독해잖아. 독해. 그치? 그래서 독해인데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같이 조금씩 독해를 준비하는데 점차 지금 국어 방향이 수능식으로 바뀌어가잖아요. 수능의 독해 형식으로 바뀌어가니까 내가 정말 독해 쪽에서 많이 실수를 했어. 그러면 수능 독해를 조금 연습하는 것도 짧은 시간 안에 방법이 될 수 있어. 그리고 13번에 제 좋은 말이 나왔는데 난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독해야 돼. 정독을 할 수 있어야 속독이 가능해진다 그랬어.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야? 정속독이지. 그치? 정교하게 읽으면서도 빨리 읽어야 돼. 그건 단순하게 막 글만 빨리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속도만 붙인다고. 그러니까 정속독도 속정독이 아니야. 정독이 이루어진 다음에 속도가 붙어 이게 되지. 무슨 내용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속도가 붙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주 짤막한 글이지만 만나는 글마다 여러분이 뭘 하는 연습을 하냐면 이 글의 주제가 뭐지? 이 글의 주제가 뭐지? 우리 비문학 거기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평균적으로 한 문단.
어떤 거는 세 문단도 나오기도 하는데, 아, 이 글의 주제가 뭐지? 이 글의 제목으로 붙일 수 있는 건 뭘까? 그리고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뭐지?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풀고 그래. 그냥 막연하게 뉘앙스만 가지고 풀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민주가 틀렸던가? 13번이라 그랬나? 14번? 14번 같은 경우도 이거지. 과학혁명 이전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와 과학혁명 이후 시대에, 자, 천체의 중심을 어디로 보느냐? 뭐 지구로 중심을 본다면 지동설일 거고, 그 다음에 거기 태양계를 중심으로 본다면 천동설로 바뀌게 되지.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그래서 지동설과 천동설의 자 변화 과정, 이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거든.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럼 왜 틀렸을까? 그러면 선생님 봤을 때는 비문학에서 틀리는 이유는 서둘러서 그래. 서둘러서 시험에 가면은 비문학 지문이 많이 나와. 그러면 내가 좀 더 시간에 쫓기지 않아야 되겠어 해가지고 서두르다 보니까 늘 실수하게 돼. 시험이 끝나고 그냥 차분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읽어보면 모를 내용은 하나도 없지. 그렇지? 참고로 수능에서 나오는 비문학은 정말 어려운 지문도 있기도 해. 선생님이 읽어도 이거 한 번 읽어가지고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 있기도 해. 근데 공무원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나오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고 빨리 읽는 연습을 하면서 꼭 주제가 뭐지? 그 다음에 이거의 중심 내용은 뭐지? 이거를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문제를 푸는 연습.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서 1번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자, 방법적인 면에서 한번 선생님이랑 가보도록 할게. 자, 1번 한번 보시면은 주제는 여기다가 설명을 해줘서 환경오염이라고. 그치? 주제는 이미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주제는 정해져 있고, 자, 이 문제는 조건제 시험 문제예요. 조건제 시험 문제. 기본적으로 조건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세 가지. 여기는 두 줄로 돼 있지. 두 줄로 돼 있는 내용은 사실은 세 가지잖아. 그치?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활 속의 실천 방법 요게 나오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서리적 표현하고 비유적 표현 이렇게 나오죠. 여기 세 가지가 기준이야. 기준이라는 게 조건이야. 그럼 세 가지 조건을 다 지켜야 되겠지. 그치? 어느 거는 한 가지가 들어가 있고, 어느 건 두 가지가 있고, 어느 거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겠지. 그 중에 세 가지 있는 걸 찾아라 이건데,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 첫째는 1번부터 4번을 순서를 읽으면서 1번에 이 세 가지가 있는지를 다 확인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다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내가 가장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나 찾아. 내가 가장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거. 그럼 셈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셈은, 이 중에서 서리적 표현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겠다. 서리적 표현. 그러면 서리적 표현 보려면, 적어도 서리적 표현이 있으려면 물음표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1번하고 보니까 2번하고 보니까 안 보여. 자, 3번을 보니까 물음표가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뭐야?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안 버렸겠지요. 이거지. 자기 집이라면, 자, 쓰레기를 안 버렸어요. 자기 집이라면 버렸을까요? 라고 물었으니까 요거는 서리적 표현이 있네. 그치?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자, 또 여기에 물음표가 있지. 뭐가 돼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인간도 고통받게 되지 않을까요? 고통을 받게 되겠지요? 이 말이지. 평서문을 강조해서 의문문으로 변화시켜 놓은 거잖아. 그러면 3번하고 4번이 서리법이 쓰였다라고 봐서 일단 3번, 4번 두 개로 압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두 가지가 있느냐, 실천 방안하고 그다음에 비유적 표현이 있느냐, 요걸 보는 거야. 그래서 3번 한번 봐봐봐. 여름만 되면 피서에 마구 버린 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자, 요거는 표현 방법이 뭐지? 의인법이지. 의인법이지. 의인법은 비유법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비유적 표현,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A를 B에다 빗대는 건데, 비유적 표현의 가장 일차적인 게 뭐지? 직유법, 은유법, 이게 제일 많지. 직유, 은유. 그 다음에 이제 유자 들어가는 게 비유법이야. 직유법, 은유법, 대유법, 화류법, 풍유법. 그치? 이런 것들이 바로, 자, 비유적 표현이고요. 화류법 안에 의인법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거는 바다를 사람한테 빗댔구나 해서 비유적 표현이 있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뭐가 있어? 서리법이 있어. 피서객들이 양심이 모래바디를 뒹굴고 있습니다. 양심이 뒹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렇지? 그래서 양심이 뒹굴고 있다. 이것도 역시 뭐가 되겠어? 화류법이나 의인화 될 수도 있겠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집으로 가져갑시다. 자기 집으로 가져갑시다. 이게 바로 뭐야? 실천 방안이지. 그럼 이거는 서리법도 보이고 비유법도 보이고 실천 방안도 보이네. 3번 오케이. 그럼 4번은 뭔가 하나가 빠졌겠구나. 뭐가 빠졌을까? 자, 산업 폐기물이 바다로 올라가 고래가 죽어가는 장면을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자, 인간도 고통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산업 폐기물 관리 지침을 만들고 감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자, 바다는 쓰레기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비유적 표현이 있어 없어? 바다는
쓰레기의 무덤이 되고 말 겁니다. 이렇게 돼 있지. 이거는 은유지. A는 B다. 이런 구조로 돼 있지. 그래서 바다는 쓰레기의 무덤입니다. 라고 돼 있으면 비유가 돼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실천 방안이 없네. 실천 방안이. 그럼 답은 3번이구나 하고 정리하고 나와주시면 돼. 1번, 2번 뭐 굳이 읽을 필요는 없지. 그치? 왜냐면 여기 3번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그래도 궁금하시면 바다는 쓰레기 없는 푸른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다는 꿈을 꾸고 있어. 비유 한 번 나왔네. 그치? 비유는 한 번 나왔어.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를 서서히 죽어가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독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한 번 비유가 나왔네. 그치? 그리고 우리의 관심만이 바다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서리적인 표현도 없고 실천 방법도 없어. 관심을 가집시다. 이건데 뭐 관심이 실천 방안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비유밖에 없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자, 이번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바다로 올라가다 해양생물의 축제에 대해 해산물을 섭취하면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분리수거를 첫째하고 일회품을 줄이는 것. 자, 이건 뭐지? 실천 방안이지. 그치? 바다를 살리고 우리 자신도 살리는 길입니다. 요거는 뭐밖에 안 보여? 자, 실천 방안밖에 안 보이네. 서리적 표현도 안 보이고 비유적 표현도 안 보이네.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3번이 답이구나. 오케이, 끝. 됐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조건 제시형에서 요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해양 오염이라는 주제가 여기 나오잖아. 그리고 해양 오염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여기 4번에 나와가지고 서리적 표현도 있고 비유적 표현도 있고 실천 방안도 있는데 해양 오염하고 상관없는 게 나올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수질 오염이랄지 대기 오염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거는 함정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건이 여기는 세 가지지만 요거까지 보면 정확하게 조건은 네 가지구나라고 판단해야 돼. 네 가지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4번에 뭐죠?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 대기 오염의 문제로, 이게 나와, 대기 오염의 문제로. 그러면 헷갈릴 수 있겠지, 좀 더. 그래서, 명시적으로 제시된 조건은 세 가지인데, 주제까지 보면은 그 조건에 맞춰야 되는 것은 네 항목이구나, 요걸 판단해 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의 조건 지시형은 조건이 뭐뭐 나왔지? 라고 이거를 꼭 고민하시고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됐죠? 자, 2번 보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이건 화법이죠, 화법. 그치? 화법이지. 자, 지문 보니까 화법에서 되잖아요. 백 팀장, 고대리, 임대리 딱 세 명밖에 없고 선택지는 백 팀장, 고대리, 임대리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 읽고 1번 고대리 있고 2번 임대리 있고 3번, 4번 확인해주고 끝. 오케이, 요 순서로 가야 돼. 자, 그러면 자, 뭐라고 돼 있어? 이번 워크숍 장면에 사내 게시판 올리는 게 좋겠어.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게 백 팀장의 의견이야. 자, 1번 보니까 백 팀장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해 자신의 바람을 간절하게 했다.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는 건 있어. 그치? 근데 뭐가 없어? 자, 우리 부서에 단합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번 워크숍 장면을 올리고 싶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어. 뭐 1번 틀렸네. 그치? 자,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유대감이라는 이야기는 안 나왔으니까 자, 하나 되는 힘, 이게 유대감이잖아요. 1번이 답이겠구나. 2번, 3번은 2번, 3번, 4번은 맞았겠구나. 고대리가 반대입니다. 사내가 편의 영상을 공유는 부담스러워요. 타부서 비교될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비교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해주지. 그래서 고대리 팀장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며 두 가지가 나오지. 그렇죠? 뭐가 돼? 부담스럽기도 하고 타부서와 비교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 백세명 요청을 거절은 뭐야? 반대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 2번 고대리 야무진 놈이네. 저도 팀장님 말씀대로 정보를 구한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팀원들도 잘된 것만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돼 있어. 임대리는 어찌 보면은 조금 변증법적으로 자, 백 팀장의 견해도 받아들이고 또 뭐죠? 고대리도 의견도 수용하고 이거지. 3번 봐보시니까 발언 초반에 임팀의 취지를 공감한 백 팀장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다. 요 부분이지. 그 다음에 후반부는 자, 임대인 대화 참여자 의견을 묻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의문문 여기 어떨까요? 라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오케이. 누가 사회생활 잘하니? 임대리처럼 해야 돼, 임대리처럼. 그치? 아무리, 치러도 고대리처럼, 저는 싫습니다. 팀장님 견해가 반대입니다. 이러면, 고가 평점 잘 받긴 힘들겠지. 자,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몇 번? 1번. 화법 문제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화법 문제는 뭘로 많이 나오냐면은, 진행자와 교수, 자, 교수 A, 교수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긴 지문이 나오는데, 이건 아주 짤막한 지문을 가지고 이번에는 나왔지. 조금 시간을 줄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난도도 훅 떨어져 갖고 어렵지 않지.
자, 3번 한번 봐보시면, 자, 3번 봐보시면, 자, 요거는 뭐죠? 자, 그는 회사 작년에 노사갈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이건데, 홍역이라는 거 우리 어렸을 때 예방주사를 맞아서, 자, 앓게 되는 큰 전염병 같은 일종이지. 그래서, 자, 어려움을 겪었다. 되겠고, 잔뼈가 굵었다. 그러면 그 일에 익숙해졌다. 이게 되겠고, 입추의 여지가 없다. 자, 입추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추자가 무슨 추자야? 추자가. 입추의 자, 송곳추자지. 그치? 송곳하나 세울 만한 남을 여자지. 그치? 남은 땅이 없구나 이 말이지. 송곳 하나 세울 만한 땅이 없어. 그러면 사람으로 꽉 들어차다 이런 뜻이야. 사람으로 꽉 들어차다. 그래서 와우 방탄소년단 공연에 유럽 공연에 자 입추의 여지 없이 어때 관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럴 때 입추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엊그제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자 뭐지 프로야구 개막식에 입추의 여지가 없이 10,000원 관중이 모여들었다. 이럴 때 입추의 여지가 없다. 이제 추자가 들어가는 게 우리가 또 뭐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도 있지. 주머니 속에 송곳 해가지고 주머니 속에 송곳은 자 감추려고 해도 그 뾰족함이 감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뜻?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자 그 재주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요게 되지. 그래서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뭐 돌아갈 방법이 없다.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렇죠? 그다음에 어깨를 나란히 하다, 뭐 견줄만 하다, 능력이 비슷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겠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요건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안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용적 표현. 홍역을 치렀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 우리가 그치? 자, 그래서 3번은 관용적 표현의 의미니까 요거는 어휘 영역이기 때문에 자, 빠른 시간에 여기서 이제 시간을 줄여줘야 되고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다가 막 1분 지나면 안 돼. 여기서 시간을 줄여주시고. 글의 논리적 순서는 결국은 뭐 가지고 풀어야 돼? 지시어하고 접속어 가지고 풀어줘야 돼. 여기는 이제 지금 뭐냐면, 자, 중간에 끼어있는 문단이잖아요. 자, 요게 이제 먼저 전제되어 있는 문단이고, 마지막이, 자, 결론이겠지. 자, 그러면 처음에 보면은, 빅데이터가 부각되는 것은 기업들이 빅데이터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중심, 자, 키워드가 뭐야? 빅데이터지. 여기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측면도 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이어질 부분은 뭐가 나오겠어? 빅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나오겠지. 시각의 변화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자 옛날에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다가 요즘은 기업들이 어때? 빅데이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가 되거나 아무튼 시각에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나오겠어. 그리고 이제 선택지를 보니까 가가 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부터 읽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시각의 변화가 나오는가? 자 기업들은 고객이 판촉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며 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서 자 많은 돈을 투자해 마케팅 조사를 해왔다. 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마케팅 조사를 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빅데이터를 뭐해? 자 중요시하게 생각하였다라는 반증이 되겠지. 오케이 왜?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거지. 그럼 여기에 가가 오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듯해. 그런데 나가 올 수 있겠는가? 그 사이에 먼저 올 수 있겠는가? 그건 봐봐야지. 자, 그런 상황에서 자, 3번이 답이 되려면 요것 뒤에 바로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겠지. 그런 상황에 뭘 받아야 돼? 시각의 변화된 상황에서 이게 나오면 뭐 나가 올 수도 있겠지. 자,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SNS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그러한 궁금증 이게 나와야 돼. 그러한 궁금증이 남단 앞에 나와야 돼. 그러한 궁금증이. 근데 여기서는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그럼 나가 먼저 오는 거는 자 지시어에 의해서 불가능해. 그러면 그러한 궁금증이 나가 되려면 어딘가에 궁금증이 나와야 되겠지. 보니까 가의 궁금증을 유발할 게 보이니?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 일단 그런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뭘 통해서? SNS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광고에 친구가 좋아요한 것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궁금증과 답답함을 자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했어? 자 페이스북에 올리는 좋아요를 통해서 자 해결했어. 이게 돼. 일단 나가 먼저 나오는 거는 3번은 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럼 4번 가야지.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런데 전환이 나왔어. 그러면 시각이 변했는데, 이게 되니까, 자, 전제된 부분하고 전환이 돼야 되는데,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 여기서는 그런 노력이 키워드지. 그럼 여기서, 자, 보여주는 노력이 있어, 없어?
노력 없지. 여기는 노력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자, 다가 먼저 가는 것도 옳지 않지. 그럼 가가 먼저야. 그럼 가 다음에 나로 와야 되겠어? 다로 와야 되겠어? 이거지. 그렇지? 그럼 가에는 궁금증이 나와 있어? 노력이 나와 있어? 돈을 투자했잖아. 돈을 썼잖아. 돈을 쓴 건 궁금증이 아니지. 노력이지. 그러면 그런 노력의 효과가 돈을 쏟아부은 노력의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는 아쉬운 점도 많았다. 자, 쉬운 예로 기업들은 많은 광고비를 쓰는 그 돈이 구체로 어느 부분에 효과를 내는지 알지 못했다. 이게 바로 뭐야? 궁금증이지. 답답함이지. 그치? 뭐 궁금증과 답답함이 일이 이어져야 되겠지. 그럼 순서는 뭐야? 자, 변화된 관측이 있었어. 많은 돈을 투자했어. 그래도 어때? 효과가 어떤지 궁금했어. 그거는 자, 뭐다? 페이스북에 좋아요 등과 같은 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어. 이렇게 되지. 그럼 순서는 어떻게 돼? 가로 이어져서 다가 먼저 연결되더라.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 버리고 2번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오케이. 어렵지 않죠. 이거는 더더욱 쉬운 거는 뭐냐면, 자, 요거였지.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궁금증, 요게 지시어가 나왔고, 그런데라는 접속어하고 그런 노력이라는 자, 지시어가 나왔지. 그래서 결국은 논리적 순서는 지시어 접속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거. 그게 만약에 안 드러났다면 각 문단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시켜 나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에는 2번이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네. 이게 이제 김승옥의 무진기행이라는 1964년인가 발표된 소설이거든. 근데 이제 무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거기 뭐지 가상의 공간이야. 그래서 한 인물이 귀향했다가 다시 탈양, 자, 도시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현대인의 어떤 고독과 비애, 어떤 소외된 현대인의 아픔 이런 것들을 자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이 김승옥의 무진기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무진의 명산물이 별로 없지요 이렇게 돼 있지. 별로 없지요. 그러면 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재계 명산물로 안개가 유명하다. 자 일단 첫 문장하고 4번이 안 어울리지. 그치? 그러면서 자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나왔어.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건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무진의 명산물이 안개라고 판단하는 것은 내 생각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지. 그치? 그러면 뭐가 잘못됐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요 구절이 잘못되어 있지.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뭐죠? 누구나 인정하지는 않지만 내가 판단하기에 무진의 명산물은 안개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자 4번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뭐 1번 같은 수심이 얕은 항구로 개발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이 말도 나오지. 수심이 얕은 데다가 자 뭐가 있어 항구로 발전할 수 있을 텐데 항구도 얕은 데다가 그런 얕은 바다를 몇 병이나 나가야 비로소 수평선이 보이는 그런 곳이거든. 그 항구가 되려면 수심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배가 정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서 나오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평야가 발달하지 않은 공간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농촌이군요. 그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지.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산으로 둘러싸여라는 말은 쌤이 안 보이던데요. 근데 뒤에 보면 어디 나올까?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 요놈하고가 결합이 돼가지고 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렇다 할 평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 자 경제 여건에 비해서 인구가 적지 않은 공간이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이상스럽거든요. 자 이런 말들이 나오고 또 몇만 명인가? 자 그럼 5, 6만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들 살아가나요? 그럭저럭 살아가지요 이거지. 그러니까 경제를 윤택하지 않지만 꽤 많은 인구가 무진에 모여 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곳에 자 명산물이 안개예요 이게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게 보면 무진경을 전혀 모르더라도 마치 비문학처럼 내용 파악하는 문제라 그냥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자 무진경 별로 안 좋아. 선생님 봤을 때는 문학은 문학답게 내야 되는데 문학을 이해로 내면 선생님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문제가 간혹 나오더라고. 자 1번은 뭐지? 한자가 여기 이제 한자 성어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 이게 달려있는 게 있고 안 달려있는 게 있지. 쌤이 누누이 말하지만 달려있는 건 뭐 왜 달려있어? 그거를 써줘도 내용이 어려울 때는 써줘. 그치? 그런데 자 안 써주는 건 뭐야? 이걸 한글로 써줘버리면 너무 쉬워. 그런 것들은 보통 안 써줘.
오케이? 자, 그래서 많이 드러나는 것들은 주로 안 써주고 조금 낯설고 생소하는 것들은 써줍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1번 각주국어 무슨 말이지?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이거지. 그치, 고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권토중래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와신상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 뭐죠?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 이런 뜻이고. 침소봉대가 뭐야? 바늘처럼 작은 놈을 몽둥이처럼 크다고 말하다 이거니까 과장하여 말하다 이런 뜻이지. 과장하여 말하다. 그건 뭐야? 반서는 별것도 아닌 사실을 부풀려서 말했대요. 이게 돼. 별것도 아닌 것을 부풀려서 말했대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다? 권토중래, 자 각주구검, 그리고 아신상담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럼 뭐다? 침소봉대 요게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자 사자성어 중에서 자 정답은 4번. 막 아우씨야 막 왔다 갔다 하면 막 저 빛이 막 샘 비쳐. 자 요게 이제 뭐죠? 사설시조지. 사설시조인데, 자, 사설시조라고 하면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 종장의 주제가 담겨 있고, 시조라고 하면 종장의 주제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시조라고 하면 해석을 해야지 일단 출발할 수 있겠지. 요거 해석 어렵나?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자, 가보자. 어이 못 오던가, 무삼 일로 못 오던가. 왜 못 오니?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니? 너 오난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자, 궤 안에 자, 너를 결박하여 이렇게 돼 있지. 자, 네가 오는 길에 성이 있고, 거기에 자, 뭐죠? 담이 있고, 그 안에 집이 있고, 그 안에 뒤주가 있고, 그 안에 궤가 있어서 너 거기에 혹시 갇혀 있는 거 아니니? 하고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 놓고 거기다가 결박하여 놓고 쌍배목 외걸세 배목걸세 이거는 뭐죠? 손잡이를 말하지 열쇠를 말하지 용고북 가물쇠로 수기수기 잠갔더냐 내 어이글이 아니오던가. 그래서 초장에 보면 너 왜 하나? 무슨 일로 하나? 자, 네 오는 길에 성이 있어서 성 안에 담 있고 담 안에 집 있고 집 안에 뒤주 있고 뒤주 안에 개가 있고 자 그 뒤주를 자 그 괴를 꼭꼭 자물쇠로 박아놔서 못 오는 거니? 한 달이 30날이어든 날 보러 올 하루가 없더냐. 그래서 그 많은 날 중에 나를 보러 올 한 달이 아니 하루가 없더냐. 이거는 결국 자 정서는 뭘까? 가장 주된 정서는 그렇지 미워 죽겠어 이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서는 그리움이고요. 거기에 대한 보러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담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이거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군대가 있는데 여친이 면회를 안 오는 거야. 그치?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 바로 파주 일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민주가 여기 문산에 살면서 안 오는 거야. 이 못된 년 성 안에 담 있고 담 안에 집 있고 집 안에 궤 있어서 못 오더냐? 나보러 올 하루가 없더냐? 내가 갈 수는 없고 님이 안 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재소자인데 뭐 교도소에 있는데 면회 안 오는 뭐 가족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뭐야? 가장 주된 정서는 원망이겠지. 그치? 자, 요걸 가지고 판단해 보면, 자,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너에 대한 섭섭함을 표출하고 있다. 자, 일단은 너에 대한 섭섭한 감정, 요게 중심 정서지. 그치? 그 다음에 동일 구절 반복 보이니? 어디? 못 오던가, 요거지. 그치? 자, 못 오던가, 그러면 하나의 구지. 구가 두 번 나왔으니까 반복이지. 그치? 혹시 이게 처음에 잘 안 보이더라도, 요거는 찾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짜 수를 대조하여 헤어진 기간이 길다라는 강조한다. 날짜 수면은 한 달이 30날이고요. 자, 요 하루가 있는데, 많은 날 중에 하루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걸 대조로 볼 수 있을까? 많은 날, 하루, 뭐 대조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헤어진 기간이 길다라는 자, 판단을 내리기에는 어렵지. 그렇지? 헤어진 지 3년이 됐다랄지 몇 년이 됐다랄지 알 수가 없지. 길고 짧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 그 많은 날 중에 나를 위해 자 뭐죠? 희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냐 이런 원망이니까. 동일한 어휘를 연쇄적으로 나열하여. 동일한 어휘를 연쇄적으로 나열. 이거 뭐야? 성 안에 성 쌓고 섬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 짓고 집 안에 자 궤 뭐죠?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 놓고 궤 안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거는 돼. 그러면 중장에 쓰인 표현법은 뭐야? 연쇄법.
그리고 또한 점강법 이렇게도 봐. 연세법이면서 범위가 계속 줄어들지. 점강법 이렇게도 봐. 그리고 여기는 맞는데 감정의 기복. 일어날 게 있지 엎드려 보자면 감정이 막 요동을 치는 거야. 좋았다 슬펐다 슬펐다 좋았다 막 요동을 치는 거야. 이게 지 맘대로 눌러져 버리네. 자, 이거는 보여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요거는 되게 좋아. 이거는 되게 좋아.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동일한 어휘를 연쇄적으로 나열하여 너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뭐 이래줘도 딱 좋지. 그래서 기복을 드러내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공간을 축소하여. 축소했지. 그치? 자, 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정서라가 드러난다라고 보기는 어렵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사설 시조는 기본적으로 종장을 중심으로 해석만 해낼 수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더라. 오케이? 자, 지금 8번에 와서 비로소 이제, 비문학다운 비문학이 처음 나왔네. 비문학다운 비문학이 처음 나왔지. 자, 한 바닥에 문제 넣으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네. 자, 봐보시면, 이거는 선택지에서 지금, 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돼 있으니까, 자, 선택지를 먼저 읽는 거는 크게 무용하겠지. 쓸데가 없겠지. 그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 의미를 물어보는 구절이 들어가는데 이걸 먼저 읽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 그러면 바로 본문부터 들어가 주는 게 좋아. 자, 가보자.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체 근육의 특정 움직임을 조작하는 능력을 운동 능력이라고 한다. 항상 첫 문장은 놓치지 말자고. 첫 문장은 대부분 그래서 다루고자 하는 중심 화제어가 나와. 자, 그게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꼭 첫 문장에서 핵심어가 뭐구나 이걸 찾아야 돼. 핵심어가 뭐지? 운동 능력 이거지. 그치? 그래서 운동 능력이라고 한다. 그 중에 언어에 관한 운동 능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 뭐하고 발음 능력과 필기 능력이 있어. 발음 능력과 필기 능력 두 가지인데 모두 표현을 위한 능력이다 이거지. 그러면 언어 운동 능력에는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발음 능력. 하나는 필기 능력. 그럼 두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올까? 발음 능력이 나오겠지. 세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올까? 필기 능력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 가서, 자,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발음 능력이 필요한데, 자, 아니나 다를까? 자, 첫 번째 거, 발음 능력이 나왔어. 이는 음성 기관을 움직여 원하는 음성을 만들어낸 능력이다. 발음 능력에 대한 정의가 나왔어. 이 능력은 영유아기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꾸준한 훈련을 위해서 습득된다. 습득의 과정이 나왔어. 뭐를 통해서? 시행착오와 훈련을 통해서 습득된다. 이렇게 발음 능력을 습득하면 음성기관의 움직임은 자, 자동화되어 음성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움직일지 하자가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자, 이 훈련을 통해서 어때? 이 발음 능력은 자동화되고요. 의식하지 않죠. 줄이면 뭐야? 무의식적인 과정 속에서 자동화되지. 뭐를 통해서? 시행착오의 훈련을 통해서. 자, 우리가 모어에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럼 뭐죠? 외국어에 비해서 모국어를 발음하기 쉬운 이유는 뭐야? 훈련을 통해서 자동화되어 버리기 때문이지. 그럼 외국어가 어려운 것은 뭐야? 훈련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 무의식적 자동화 과정을 안 거쳐서 어렵겠지. 그치? 그래서, 훈련의 과정이 있었으면, 외국어도 어린 시절부터 훈련의 과정이 있었으면, 어때? 자,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돼서 표현되겠지.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려면 빨리 배워라 라는 논리의 근거도 될 수 있겠지. 여기 이제 가운데는 뭐지? 자, 외국어 발음을 어려운 것은 자동화 과정을, 무의식적인 자동화 과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 말이 와야 돼. 그러면 1번 보니까 음성기관의 움직임이 모어의 음성에 맞게 자동화되어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국어의 음성에 자동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하고 같은 말이지. 1번 가능하네. 3번 같은 말이네. 2번 낯선 음어는 무의식적으로 발음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자, 낯선 음어이 아니라 모어는 자동으로 발음하도록 훈련되어 있고 낯선 음어는 훈련되어 있지 않겠지. 낯선 음어를 정말 열심히 훈련해만 모국어처럼 자동화 과정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서는 2번하고 4번은 버려야 돼. 그럼 답은 1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로 가에 압축이 되지. 그래서 모어만 자동화 과정에 무의식적인 자동화 과정이 자,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에 뭐가 나와? 필기 능력이 나오겠지.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 필기 능력이 필요하다. 필기 능력이 필요하다. 필기는 글자의 모양을 서로 구별되게 쓰는 것은 기본이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잘 쓰는 것도
필요하다. 필기 능력에서 갖춰야 될 요소를 상수라고 있지. 그리고 글쓰기를 위해 손을 놀리는 것은 발음을 하기 위해 음성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상당히 의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좀 더 발음 능력은 무의식적인 활동이고 필기 능력은 조금은 좀 더 의식적인 능력이다. 그렇지만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필체가 자 여기서는 필기 능력하고 필체는 조금 다른가 보다. 그치? 이야기가 필기 능력은 뭐야? 자, 의식적인 활동이고요. 하지만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필체는 꽤 일정하다는 사실은 자 손을 놀리는데 자 이거 뭐야? 필체는 의식적 과정이 자, 뭐다? 덜 들어가기 때문이겠지. 의식적 과정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야? 무의식적이고 자동화되어 있다. 그럼 의식적 과정이 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3번하고 보면 수행한 훈련이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아기 때 훈련, 요거는 필기 능력에는 언급이 안 돼 있지. 그치? 필기 능력에는 언급이 안 돼 있잖아.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자, 필체는 의식적인 활동에서 좀 더 필기 능력보다는 덜하다. 이게 돼야 되겠지. 그럼 무의식적이다. 자동화되어 있다. 그럼 필체만 보고 우리가 이게 자 민주 필체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 이런 뜻이네. 오케이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오케이 그래서 이런 글들은 자 문단이 3개인데 운동 능력 언어의 운동 능력에는 발음 능력 필기 능력 그럼 여기는 발음 능력이 나오고 여기는 필기 능력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자 발음 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 나오고 필기 능력의 특징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미리 글을 짐작해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불 꺼놓고 하니까 교실이 너무 안락해서 졸린가 봐. 자, 9번. 한글 맞춤법에 쓰인 것을 모두 골라라. 2개 맞고 2개 틀리다는 거지. 자, 이거는 우리가 맞춤법 몇 항이지? 맞춤법 40항이지. 맞춤법 40항인데, 자, 하다가 들어가는 용언이 줄어들 때는, 결국 무엇이 결정해? 하다 직전 의문. 앞에가 울림소리가 오거나 앞에가 예사소리가 오면 자, 이 하다에서 탈락하는 의문이 달라지지. 자, 울림소리 앞에서는 아만 떨어지고요. 예사소리 자 뒤에서 하는 하가 다 떨어지지. 오케이? 자,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울림이냐 예사냐. 그러면 1번은 무정타 이거는 1번은 자, 단어가 무정하다잖아. 무정하다에서 결국은 요게 결정해 주지. 울림이야, 예사야? 울림이구나. 그러면 요것만 날아가구나. 아만 날아가구나. 그럼 무정타 가는 거 맞지? 그치? 자, 2번을 보니까 자, 요거구나, 관건은. 그치? 비읍은 예사소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를 다 날려야지. 그럼 어떻게 가? 섭섭지 이렇게 가겠지. 섭섭지. 자, 그래서 섭섭치가 아니라 섭섭지. 자, 선발토록은 뭐야? 선발하도록인데 니을이지. 그럼 울림소리니까 선발토록으로 가겠지. 생각컨대 이거는 생각하건대에서 기억이지. 울림소리 앞이 아니라 예사소리 앞이니까 하를 다 날려야지. 그래서 니을은 생각건대.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2개 맞는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찾으면 되겠지. 오케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잘 봐.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어. 내년에는 이렇게 해놓고 너무 쉽게 내놓고 자, 잘못된 거 2개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잘못된 거 아니라 그냥 옳은 것만 골라가지고 2번 찾아버릴 수 있어. 잘못된 거 고르려면 3번이 답이 돼야 되겠지. 그치? 판단해놔야 돼. 9번에는 정답이 2번. 맞춤법 40항의 준말 마지막 편에 나와 있는 거네. 오케이? 그래서, 나 이거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 맞춤법 40항을 한번 보시면 돼. 오케이? 자, 뭐죠? 한자가 나와서 한자.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뭐야? 도착, 다다를 도착, 다다를 착자 해서 어쩔 수 없지만 한자인데. 그치? 그러면, 자, 요거는 뭐지? 많이 봤는데. 우리가 쓸 기자라 그래서 일기할 때 있잖아. 기록할 때 있잖아. 그래서 쓸 기자야. 그럼 이거는 기억이지, 기억. 근데 여기서는 추억을 쓰라 그랬잖아. 그럼 추억은 못 쓰더라도 쪽줄 추자에다가 자, 생각 없자거든. 추억은 못 쓰더라도 이게 기억이구나. 이건 읽을 줄 알아야지. 그렇죠? 우리가 이 기자는 너무 많이 봤잖아. 요 기자는.
그치? 그래서, 아, 요거는 기억이구나. 추억을 쓰라고 나오면 어렵겠지만, 그치? 아, 이게 추억이니 기억이니 요거는 읽을 줄 알아야 돼. 요거는 아마 선생님이 봤을 때 중등 한자 900자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요 정도의 달자면, 그 다음에 부처불자에다가 코끼리 상자, 지경경자에다가 땅지자 해서, 자, 도착, 불상, 경지, 그리고 기억,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기억이 아니라 추억으로 써주자. 한자지, 한자. 한자는 뭐, 맞으면 쓰는 거고, 모르면 빨리 찍어야지 뭐. 오케이? 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주 짤막하지. 지문하고 선택지하고 굉장히 짤막한데, 자, 이렇게 짤막한 지문에 선택지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실제로. 지문이 짧으면 어렵다고 생각해. 지문이 길면 쉬워, 사실은. 오케이, 비문학은. 자, 1번 한번 봐봐. 인간의 정신활동은 프레임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니까, 요게 중심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자, 인간의 정신, 1번이 쌤이 늘 그러잖아. 1번 선택지가 틀리거나 맞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이게 만약에 틀리면 뭐야? 인간의 언어 활동은 프레임하고 상관없이 일어난다. 그렇지? 그 프레임 없이 일어나느냐, 프레임하고 프레임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거는 프레임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돼 있지. 그러면 자, 이거에 맑고 오르면 이건데 중심 키워드는 프레임이겠네. 프레임 그러면 선생님, 영화의 프레임밖에 몰랐는데 이수 프레임이라는 게 뭘까? 프레임 틀이라는 거겠지. 일단 우리가 쓰는 거는. 프레임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편향성을 가지게 한다. 2번에서 키워드는 뭐야? 편향성, 이거지. 편향성을 갖는다, 이거지. 편향성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한쪽에 치우친 생각이니까 우리가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 편향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건 어찌 보면은 편견과 다 같은 거거든. 근데 이거는 프레임이 편견을 갖고 있대. 고민스럽네. 자, 3번. 인간의 지각과 사고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지. 3번의 키워드는 뭐야?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 요거지. 뭐를? 프레임을.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프레임은 인간의 정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맥락이나 평가 기준이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건 뭐지? 어떤 맥락이나 평가의 기준이 바로 프레임이다. 이게 돼 있네.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썼겠어? 프레임에 대해서 썼겠지. 그럼 프레임이라는 건 어찌 보면 인간의 정신활동의 과정이 프레임이겠지. 그렇다면 1번은 프레임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의 정신활동이 프레임이면 인간이 있던 사고나 지각활동은 프레임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 맞을 듯도 해. 자, 근데 그건 이제 또 평균일 수 있는 인간이 요걸 4개를 가지고 자, 프레임의 특성을 가야 돼. 자, 본문 한번 가보자.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어떤 맥락, 관점, 평가 기준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자, 어떤 맥락이나 관점이나 혹은 어떤 평가 기준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이게 4번에 나왔지. 그치? 근데 프레임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지각과 생각이라 그랬지. 그러면, 지각과 생각이 프레임이면 4번을 맞을 수 있겠구나. 생각과 지각이 프레임하고 상관없으면 4번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 일어난다. 자, 이러한 맥락, 관점, 평가, 과정 기준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자, 정확하게 평가 기준 과정을 뭐라고 한다? 프레임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4번은 맞았구나. 4번은 맞았구나.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지각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을 뜻한다. 지각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이래. 이게 바로 뭐다? 다른 말로는 정신활동이지. 정신활동인 지각과 생각은 자, 일어나서 일어나고 이게 바로 자, 프레임이라고 하지. 뭐 프레임 하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지. 인간의 무엇은 자, 정신활동은 이 말이네. 인간의 정신활동은. 그러면 자, 1번 맞아 틀려? 자, 이게 프레임 하에서 일어나지. 근데 이게 정신활동이라 그랬잖아. 세 번째 문장에서. 바꿔서 인간의 정신활동은 프레임 하에서 일어난다. 맞는 말이지.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맥락이나 가정이 뭐지? 프레임이지. 프레임 하에서 일어난다. 이걸 통해서도 1번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지. 따라서 이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지각과 생각, 즉 인간의 정신활동은 프레임 하에서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자,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프레임이라는 게 세상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기만의 안경을 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해서 민주 도수하고 쌤 도수하고 같아 달라? 다르겠지. 그치? 상준이 도수하고 쌤하고 도수가 같아? 다르겠지. 쌤 노안이 들어가 있고 근시가 들어가 있고 뭐 원시가 들어가 있고 자기만의 도수에 맞추는 거지. 이게 바로 뭐지? 자기만의 주관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지. 그걸 뭐라고 표현해놨어? 주관적인 편향성 이렇게 말해놓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활동은 민주의 정신활동하고 쌤의 정신활동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야.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이 자신은 어떤 프레임에 지배도 받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안경 없이 정말 자기는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진실이 아닐 겁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어때? 인간의 정신활동은 자기만의 어때? 주관적 프레임 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어렸을 때 야, 이건 상식적인 생각이야. 그럴 때 상식이라는 게 대체 뭔데? 그것도 자기 생각 아니야? 그치? 자, 여자가 공손해야 돼. 이거 상식 아니야? 자기 생각이지. 그치? 어디에서도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없겠지. 이거는 그런 뭐냐면, 인간의 어떤, 정신활동은 사고나, 지각과 생각이라는 것은 어때? 각자만의 편향성 하에서 이루어지는 정신활동이랍니다. 이거지. 결코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정신활동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 그걸 프레임이라는 틀에 집어넣어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3번은, 인간의 지각에서 프레임을 극복해야 돼. 극복해버리면은 편향성을 버리는 거지. 그럼 거짓말이라 그랬잖아. 극복이라는 이야기는 안 나왔고, 일단. 만약에 극복해버린다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 그거는 진실이 아닐 것이다. 이랬는데 어떻게 극복하자 그러겠어. 프레임을 인정해야지 올바른 지각 정신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일단 이 글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정답이고요. 이걸 추론해보면, 미로 생각해보면, 극복해버리면 그거는 거짓일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건 올바른 정신활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프레임 하에서 정신활동을 이어나가는 거랍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글이 막 있다 보면 막 섞여가지고 이게 뭔 말하는 거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글의 주제가 뭘까? 중심 화제는 프레임에게 있고, 그치? 프레임이라는 것보다 인간의 지각과 생각이라는 정신활동에서 꼭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은 편향성을 지닌 프레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 글의 주제야. 그치? 이 편향성이라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필자의 글이겠지. 그래서 글을 읽고 나서 나 3번 맞았어 이러지 말고 이 글의 주제가 뭐지? 이거는 나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의 정신활동은 다 자기만의 주관적인 판단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잖아. 결코 객관적일 수는 없어. 이걸 말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자기 나름대로 읽어보고 생각하고 끄집어내야지 문제 푸는 데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1차적으로는 3분이 언급 안 됐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좀 더 심층적으로 추론해보면 극복해버리면 편향성을 극복하는 건데 그거는 인간의 올바른 정신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 그래서 본문에 이 글의 주장과 배치되는 말이야. 그래서 3번은 틀렸어. 여기까지 가주는 게 올바른 독해겠지. 하나만 더 하고 시작.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안 나왔네. 요 글의 문제는 몇 번이지? 12번. 다음 글에 의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돼 있지. 적절한 것. 그치? 적절한 것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선택지 4개가 나오잖아. 4개가 나오는데 3개는 틀리고 하나는 맞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밑에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여기 읽어보자. 자, 전 세계를 대표하는 항공기 보잉과 에어버스의 중요한 차이점은 자동 시스템의 활용 정도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글은 보잉 항공기와 에어버스 항공기의 차이점에 대한 언급이네. 그럼 이제 뒤에 뭐가 나올까? 보잉은 이런 특징이 있고 에어버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게 나오겠지. 자, 보잉의 경우 조종사가 대개 항공기를 조종관을 직접 통제한다. 이거 맞는 거 아닌가? 조종사하는 거 아닌가? 조종관은 비행기의 날개와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조종사가 조작한 대로 반응한다. 이와 다르게
에어버스는 조종관 대신 사이드 스틱을 설치해 컴퓨터가 조종사 행동을 제한하거나 조정에 개입할 수 있게 설계됐다. 여기서 드러나네. 보잉은 뭐? 자,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해. 보잉은 조종사가 해. 근데 에어버스는 뭐야? 컴퓨터가 사이드 스틱을 설치하여 컴퓨터가 조종사나 항공기를 통제해. 그치? 그러니까 인간이 비행기를 다루느냐, 컴퓨터가 비행기를 다루느냐. 우리 보면, 영화 보면은 뭐 자동 항법 날이 좋고 그러면 기장이랑 부기장이 놀고 커피 마시면서 자동 항법 눌러놓고 놀잖아요. 그치? 요즘 이제 쌤차도 이제 반자율운행 해가지고 눌러놓으면 그냥 핸들에 손만 올려놓고 자면 안 돼. 쌤차는 아직. 잠들으면 안 되고 손 들고 가면 그냥 앞차가 멈추면 내 차도 줄여주고 앞차가 빨리 가면은 그 속도 안에서 빨리 가고 이런 항법 장치가 있거든. 항공기도 있잖아요. 뭐 에어버스는 그런 기능이 좀 더 많습니다. 요거겠지. 보잉에서는 조종사가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정권을 가지지만 에어버스는 컴퓨터가 조종사를 감시하고 제한합니다. 자, 이게 첫 문단에서 드러나는 보잉 항공기와 에어버스 항공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네. 인간이 항공기를 통제하느냐, 컴퓨터가 인간을 통제하느냐, 요거의 차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잉과 에어버스의 이러한 차이는 기계를 다루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돼 있지. 좀 더 여기까지 읽어보면 좀 더 인간적인 항공사가 어디야? 보잉 항공사겠지. 그치? 자,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된다. 보잉사를 창립한 윌리엄 보잉의 철학은 비행기를 통제하는 최종 권한은 언제나 조종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은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가 조종사의 판단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에어버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베테유는 인간은 실수 있는 존재라고 견제한다. 베테유는 이런 자신의 신념을 토대로 에어버스를 설계함으로써 조종사의 모든 조작을 컴퓨터가 모니터하고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건 차이점이 나와 있고. 그렇지? 자, 그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근본 이유가 대한 설명이지. 그 이유는 뭐지? 보잉과 베테유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지.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조종사가 마지막으로 통제해야 되고 베테유는 인간이 실수해 있는 것을 시스템으로 바로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사의 특징이 다르겠지. 그래서 선택지 보면은 1번 보시면 보잉은 시스템의 불안전성을,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고려했다. 자, 이게 맞는 말이지. 보잉하고 에어버스 차이지. 자, 이번에 왜 틀렸을까? 베테유는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지만, 윌리엄 보잉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자, 보잉은 완전 무결하다 말은 안 나오지. 그래서 인간도 실수할 수 있지만은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인간에게 주겠다라는 거지. 인간이 신적인 존재로 완벽하다라는 언급은 없어. 왜? 에어버스의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에서 자동 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것도 일부 나오겠지만은 에어버스는 어때?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조종사를 통제하고 제한하지. 반대로 돼 있고. 그다음에 보잉의 조종사는 자동 조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요. 항공기를 조종한다. 자, 이건 아니라 최종적인 제한이 조종사에게 있다는 거지 자동 항법 장치가 없다는 말은 아니겠지.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돼? 1번 돼야 돼. 1번. 쉬었다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다 가고 좀 더 쉬자. 한꺼번에 갈 때. 자, 13번. 여기 나왔구나. 자, 저기 뭐지? 자, 여기에 주제도 뭐였지? 이 글의 주제도? 어디가? 빨리 갔다 와. 자, 50분 제한되어 있는 리미트에 50분이. 다음 교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돼 있지. 자, 인간의 정서 중에서 불안 정서와 공포지. 공포하고 불안의 차이점이 뭐야? 이렇게 써놔가지고 선생님 찾기가 어려운데. 공포는 뭐지? 자, 현재적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고요. 불안은 미래적 상황으로에 대한, 뭐죠? 그거지. 그래서, 두 감정을, 공포는 실제하는 객관적 위협에서 야기된 상태를 의미하고요. 불안이라는 것은 현재 발생하지 않으면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명한 위협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죠. 그래서 현재적 공포, 미래적 불안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두 심리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현재성이냐, 미래성이냐. 그럼 1번 한번 봐봐봐.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 자, 지금 이거는 뭐야? 공포지. 현재적 상황이니까. 그래서 경우에는 공포감에 비해서 불안감이 더 크다. 아니. 공포감이 더 크다. 그렇지. 공포감이 더 크다.
1번 틀렸네. 자, 전기가스 사고가 날까 두려워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 두려워 이거지. 두려워. 아직 자, 뭐지? 가스 사고가 안 났지. 그치? 두려워하는 것은 자, 뭐죠? 불안 상태에 있는 것이다. 자, 불안 상태 2번 맞았네. 그다음에 자,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 자, 이것도 뭐지요? 지금 불합격하겠다라고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게 아니지. 그치? 이것도 뭐지요? 자, 공포감에 빠져 있다. 이게 아니라 불안감에 쌓여 있다. 이렇게 가야지. 불안감에 쌓여 있다. 그다음에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공포감은 크지만 불안감은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사람은 뭐냐면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목도하고 공포에 빠진 사람은 자신도 언젠가 그 해결지 못한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된다. 요 사례를 통해서 여기에 적용돼. 자기가 옛날에 뭐죠? 교통사고를 당해봤어. 그럼 공포심이 있지. 하지만 또 그런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뭐가 있어? 불안 심리가 있지. 불안 심리가. 그래서 공포감은 크지만 불안감은 작다. 아니라 어찌 보면은 공포감보다도 불안감이 더 크다. 이거죠. 불안감이 더 크다. 오케이? 그러니까 쌤이 TV 프로그램 중에서 안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그랬지. 안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블랙박스 하는 거 있잖아. 한문철 변호사 나와가지고 그거 보면은 그건 안 봐 쌤이. 왜냐면은 거기서 나오는 사고는 거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들이 많이 나와. 불가항력적인 사고. 그냥 갑자기 반대편에서 막 뭐가 날아와가지고 유리창이 깨지거나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보면 계속 어때? 불안 심리에 쌓여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거 보고 있으면 아, 저런 일이 나한테 당하면 밤길 쌤 운행하다 보면 막 그거 보면은 막 밤길에 막 뭐지 쌍라이트가 없는데 갑자기 막 경운기가 나타났고 막 추돌 사고가 생기고 막 이러거든. 전복이 되고. 근데 그거를 내가 소모주도 아니고 소모주가 아니라 뭐지 멀리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없잖아. 그래서 괜히 그 프로그램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더라고. 왜? 내가 그런 사고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그건 이제 불안 심리지. 불안, 공포 심리가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는 불안은 자, 미래적 상황에 심리가 자, 전제되어 있는 거고 공포는 현재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14번. 자,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죠. 부합하지 않는 것. 자, 부합하지 않는 거니까 일치 문제지. 자, 선택지 먼저 봐. 과학혁명 이전 시기에는 천동설이 정설로 바뀌었다. 우리 알기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지. 그치? 그럼 과학혁명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 말은 옛날에는 천동설이었다 이 말이니까 요것만 선택지만 읽고 자 1번은 맞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자 2번 보니까 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은 지동설을 지지하는 개념이다. 자 그래서 주전원설하고 지동설 그러면 이게 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은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의 근거다. 지동설의 근거냐 천동설의 근거 둘 중에 하나겠지. 그 다음에 천동설과 지동설은 우주의 중심이 어디에 따라서 보면 된다. 우주의 중심을 지구로 보느냐 우주의 중심을 태양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지동이냐 천동이냐지. 그럼 쌤이 알고 있는 아주 짧은 지구과학적 지식으로 3번은 맞을 것 같아. 3번은 맞을 것 같아. 그리고 1번도 맞을 것 같아. 1번도 맞을 것 같아. 자, 행성 공전에 대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설명은 코페르니쿠스의 설명보다는 수학적으로 더 복잡하다. 이거는 뭐죠? 비례식이지. 우리 거기 과학지문에 수능 보면 과학지문에 이게 되게 많이 나와. 밀도가 늘면 질량이 늘어난다. 뭐 부피가 줄어들면 질량이 늘어난다. 이런 비례식 같은 거 있지. 그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느 게 더 수학적으로 복잡하냐? 코페르니쿠스가 복잡하냐? 프톨레마이오스가 복잡하냐?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모르겠어, 선생님도. 근데 1번하고 3번은 맞을 법도 해. 오케이? 자, 그러면 머릿속에다가, 자, 뭐죠? 4개를 넣어놨어. 자, 선생님 봐봐. 1번이 뭐였지? 1번이? 과학혁명 이전은 천동설이 중심이었어. 2번은 뭐였지?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설은 지동설의 근거였어. 그 다음에 3번이 뭐지? 지동설과 천동설은 우주의 중심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어. 그 다음에 4번은 뭐였지?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설과 코페르니쿠스가 누가 더 수학적으로 복잡하고 누가 더 수학적으로 단순했지? 그래서 복잡 단순의 수학적 근거를 찾아라 이거였지. 이 4개를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보는 거야. 내어놓고. 과학혁명 이전. 아, 이게 아까 1번에서 나온 말인데 1번 선택지에서 나온 말인데 과학혁명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로마 카톨릭교의 정통 교리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배력을 발휘했다. 천문 분야 또한 어때? 아리스토 철학이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세계관을 따라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며, 자,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며 3번이지 일단. 우주의 중심을 뭘로 보느냐? 모든 천체는 어느 정도라면 지구의 주위를 공전한다는 천동설이 정설이었다. 과학혁명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지배할 때는 천동설이 자 뭐다? 정설이었어. 그럼 1번 맞았지? 그치, 1번 맞았지? 자,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천체들의 공전 궤도를 관찰하던 도중 행성들이 주기적으로 종전의 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결과를 얻었을 때도, 무슨 말이냐? 프톨레마이오스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반대 방향, 뭔 말인지 모르지만, 지동설과 어때? 반대되는 사례를 발견했지만, 이런 뜻일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지동설하고는, 자, 미안. 천동설과는 반대되는 관찰 사례를 발견했지만, 그럴 때도 그는,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를 행성의 역행 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천동설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게 나왔는데, 이걸 편의적으로 천동설에 그냥 어때? 이입시켜서 설명을 해버렸다는 뜻이야.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원궤도에 중심을 두고, 자, 즉 주전을 따라 공전 궤도를 그리면서 행성을 운동한다고 주장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어?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론이 나왔지. 이거는 사실은 정확히 보면은 지동설의 근거인데, 프톨레마이오스는 어때? 당시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 철학이 지배하고 있던 카톨릭의 정설에 받쳐서 천동설의 근거로 주장해 버린 거지. 그럼 2번은 맞아, 틀려? 틀렸지. 2번이 뭐였지? 프톨레마이오스 주전론설은 지동설의 근거로 쓰였다 이건데, 지동설의 근거로 쓰인 게 아니라 천동설의 근거로 쓰였지. 정답은 2번이지. 과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결벽, 그러면 과학혁명 이제 이후 시대가 되겠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행성들의 운동에 일어나 책을 발간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중심에 지구 대신 태양을 놓고, 천체의 중심을 지구 대신 태양에 놓고, 이거니까 3번이지? 3번 확인되지? 자, 대신 태양을 놓고 자기가 뭐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바로 이제 지동설이지.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행성들의 운동에 대한 프톨레마이오스보다 수학적으로 더 단순했다. 누가 더 단순한 설명이야? 코페르니쿠스가 더 단순해. 그럼 누가 더 복잡해? 프톨레마이오스의 자, 이론이 더 수학적으로 복잡해 이거지. 그러면 코페르니쿠스 설명보다 수학적으로 더 프톨레마이오스가 복잡했지. 코페르니쿠스가 단순했지. 맞았지. 그치? 그럼 정답은 몇 번? 프톨레마이오스는 주전원설은 결국 뭐다? 천동설에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이 글의 주제는 자, 지동설과 자, 천동설을 바라보는 시대적 관점의 변화, 이렇게 정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과학혁명 이전 시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자, 뭐죠?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는 천동설이 정설이었으나, 과학혁명 이후 시대는 자, 코페르니쿠스 등장으로 인하여 지동설로 변화하게 되었다. 자, 표준어. 정답은 몇 번이니? 4번이지, 4번. 자, 4번은 이거에 대한 비표준어로 뭐가 나오지? 의례를 쓰지 말고 의례를 써라, 이렇게 나오지. 자, 이거는 뭐냐면 모음이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요 규정이야. 요 규정이 몇 항에 나오더라? 표준어 규정 모음편에서 10항에 나와. 10항에. 모음이 8, 9, 10, 11이거든. 8은 뭐냐면 양성이 음성으로 변한 걸 표준으로 삼는다. 9항은 이 몸 역행 동화를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0항은 모음이 단순한 형태를 삼는다. 11항은 모음의 변화를 표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1번은 뭘로 가야 돼? 이건 다음에 나오는 7항에 나오지. 그치? 수를 기본으로 하되, 자, 양념지는 숫을 씁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자, 히읗이 덧나는 것은 뭐죠? 강아지, 수강아지, 수개, 수키와 수컷, 그 다음에 수탉나기, 수탉, 수태지, 수솔채기, 수평아리, 요건 나오지.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뭘로 바뀌어야 돼? 위층 해가지고 12항에 나오지. 자, 위아래를 대상으로 해서 윗을 기본으로 하는데, 뒤에가 거센 소리, 된 소리가 나온 경우는 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그래서 위층, 위턱, 위쪽, 이렇게 되지. 웃 쓰는 거는 우덜은, 우돛, 웃분, 웃국, 웃기, 자, 웃국, 요것들이 있지.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뭐,
아지랑이 요거 나오지. 아지랑이. 자, 이 몸 역행동화는 굳어진 거를 제외하고 굳어진 게 뭐지? 굳어진 게 자, 남비가 냄비로 굳어졌고요. 그다음에 나기가 내기로 굳어졌고요. 동당이가 동댕이로 굳어졌지. 아지랑이는 아직 안 굳어졌지. 장이하고 쟁이는 기술자는 장이, 기술자가 아닌 경우는 쟁이 이렇게 구분했었지. 그래서 표준어 7, 9, 10, 12항에서 나왔네. 자, 문맥에 맞게 수정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 이건 수정이니까 고쳐 읽기지, 고쳐 쓰기지. 쭉 따라 읽어가. 난독을 해라면 정독을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정독은 뜻을 새겨가면서 자세히 읽음, 즉 정교한 독서를 뜻하는 것으로서 정독이다. 이 정자가 무슨 정자지? 세밀할 정자지. 세밀할 정자야. 그럼 세밀하게 읽는 것이다. 정독은 바른 독서를 의미하는, 자, 이건 바를 정자지. 이거는 정교한 독서고 이거는 올바른 독서지. 그치? 이 두 가지는 뭐야?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르지. 동음, 이의 관계지. 근데 이거를 자 다르게 읽지만 뜻이 같다. 다르게 읽지만 뜻이 같은 게 아니지. 그치? 이임 동어가 아니라 자 이거 바꾸면 돼 안 돼? 바꾸면 안 되지. 그대로는 안 되지. 소리는 같지만 뜻은 달라.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자 모든 단어를 눈을 마주치면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독의 결과로 생긴 것이 바로 문해력이다. 문해력이 뭐야? 독해 능력이다 이 말이지.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니까. 그래서 정독은 자 바른 독서로 받고 아니면 세밀한 독서를 유지해. 그대로 세밀한 독서 말이야. 정교한 독서 말이야지. 문해력이 발달하면 거기다 결국 속도가 빨라져 빨리 읽긴 속독이 가능해진다. 빨리 읽기에 정독을 전제로 할 때 빛을 발한다. 짧은 시간에 같은 책을 제대로 여러 번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해력의 증가는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니까 정속독이 돼야 되니까 자, 이 정자에다가 빠를 속자가 들어가겠지. 그치? 그러면 이 정자를 뭘로 바꾸죠? 세밀할 정자로 바꿔줘야지. 그럼 뭐처럼 바꿔? 3번처럼 바꿔야지. 1번, 2번으로 바꾸면 안 되고 3번처럼 바꾸세요. 이거지. 자, 정독이 생활하면 자기도 모르게 정속독에 경제력이 된다.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뭐든지 확실히 읽고 빨리 이해한다. 자신스럽게 집중하고 여러 번 읽어도 빠르게 읽음으로 시간이 여유롭다. 정독이 빠진 속독은 자, 곧 빼먹고 읽는 습관 난독의 일종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내용도 모르고 빠르게만 읽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이지. 그치? 자, 결국은 자, 처음에 연습할 때는 어때? 이걸 보면은 꼼꼼하게 읽어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문해력을 하면 속독이 돼야 되지. 그럼 속독을 하면 어때? 계속해서 독서량을 늘려야 된다는 뜻이지. 그럼 결국은 자 이게 힌트가 주는데 제가 어떻게 독해를 잘해요? 평소에 많이 읽어야지. 결국은 아주 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치? 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 글은 눈으로는 글자를 읽고 있는데 머리는 딴 생각하는 데가 있지. 오늘 점심 뭐 먹지? 아 오늘 떡국 먹을까? 아 나 떡 별로 소화 안 되는데. 아 이거 떡국 먹을까? 떡볶이 먹을까? 아 고민스러운데 뭐 난독이라고 뭐지? 의식의 흐름대로 갔다 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렇지? 그러다 보면 쌤도 간혹 가다가 책을 읽다 보면 같은 페이지를 막 계속해서 1시간씩 읽을 때가 있어. 머리는 딴 데가 있고 눈만 거기가 있지. 이게 난독이지.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은 1분 30초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그러면 다시 딱 다음 문제 넘어가면 다시 리셋 해가지고 다시 집중하고 리셋해서 다시 집중하고 오케이? 요 능력이 꼭 필요해. 그 수능할 때 많이 해봤을 거야. 수능할 때는 4분 30초나 4분 정도 집중해서 세 문제를 풀어내는 거. 오케이? 자, 박지샘의 자 뭐죠? 매미 울음 끝에 이게 돼 있는데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지. 이것도 이제 시의 감상이니까 아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니까 자 먼저 선택지를 한번 봐보자고. 자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현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건데 자 변화한 자연을 여기서 중심 뭐야? 감각적 자 제시지. 감각적이라는 게 뭘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에 의해서. 그치? 보통 이제 시에서 나오면 주로 뭘까? 시각이랑 청각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겠지. 자, 두 번째.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번이 맞다면 1번도 맞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네. 그치? 그래서, 청각과 시각의 이미지.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봐봐. 시의 3요소 중에 뭐가 있냐면 해화적 요소가 있어. 해화적 요소가 있어. 그러니까 시의 3요소는 자, 해화적 요소, 음악적 요소, 의미적 요소가 있어. 음악적 요소는 리듬이야. 운율이야. 운율이 없으면 시가 아니지. 그러니까 당연히 시에는 음악적 요소는 운율이 있지. 의미적 요소는 주제야. 메시지가 있겠지. 누가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그다음 하나가 해화적 요소야. 그림이라는 거야. 그 해화적 요소가 이미지야. 그러면 자, 해화적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각이야. 그럼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각적 이미지 들어간다라고 보면 일단은 맞아. 거기다가 이제 이 시에서 청각이 되느냐. 근데 제목이 뭐야?
매미 울음소리 끝인가 이렇게 돼 있지. 청각 나올 수 있겠구나. 나올 수 있겠구나. 한번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이 펼쳐진 것을 통해서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나기가 좀 맑은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 노래는 사랑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대. 자, 그럼 이게 소나기가 그치고 구름이 되는 건 뭐지? 자연현상일 텐데. 자, 그래서 한번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후의 상황을 반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는 뭐지? 요거 물어보지. 반어법. 반어법. 오케이? 그럼 4개 중에 하나가 이제 틀렸겠지. understand? 자, 가볼까? 막바지 떼약볕 속에서 한참 매미 울음은 자, 한여름 무더위를 절정까지 올려놓고는 어찌 이렇게 다시 조용해질 수 있는가? 자, 그래서 뭐지 우리 8월 중순쯤 오면 정말로 뭐야? 자, 밤에도 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어때? 가로수 등잔문을 위해서 매미가 울잖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져. 지금은 아무 기척도 없이 정적인 소리인 듯, 자, 쟁쟁쟁 천지가 하는 별의별 희한한 그늘에 멍청이 빨려들게 하는구나. 그럼 이건 뭐지? (8월) 어느 날 그토록 자 쟁쟁 울리던 매미 울음소리가 하루 사이에 그쳐버리고 자 뭐지? 희한한 그늘 소리에 멍청이 모든 소리가 빨려 들어가 버렸구나. 자, 요거는 뭐죠? 자연의 모습이지. 매미 울음소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막 귀를 찢듯이 울리더니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자, 정적의 소리만 남았구나. 자, 갑작스러운 자연 현상의 변화지. 이거를 감각적, 청각적으로 그려내고 있어. 그러면 1번 될까 안 될까? 1번 되겠지. 그치?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 아,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거를 사랑에 이게 바로 뭐야? 유추해내고 있네. 그러면 자, 사랑도 어때? 매미 울음소리처럼 막 쨍쨍 울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고 조용해져 버리는 건 아닐까? 자,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정수리부터 목물로부터 들이붓다가 이건 뭐지? 열정적 사랑이지. 아주 치열하고 강렬한 사랑이지. 자, 그것이 아무 일 없었더냐? 맑은 구름만 눈부시게 하늘에 펼쳐지기만 했다. 자,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 평온함이겠지. 이 평온함의 자, 의미가 미련일지, 그리움일지, 애정일지 이거는 잘 모르겠으나 자, 이게 바로 뭐다? 사랑이라는 게 불처럼 뜨겁게 다가왔다가 어느 순간 맑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평온해지더구나. 이게 사랑인가 봐. 이거지.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자는 그러잖아. 사랑의 호르몬이 자, 최장 6개월 정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신혼부부도 6개월까지는 콩깍지 씌워가지고 이쁜 것만 보이지만 그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어때? 자,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것인지도 몰라. 그치? 자, 그러면 이 노래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 저 매미 울음소리 같은가 봐 이건데 매미 울음소리를 듣고 그걸 통해서 사랑도 우리 인간의 삶도 저런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막 쳐다보면 어떤 사람 막 미친 듯이 막 몰입했다가 언제 그랬냐는데 금세 또 시들해져 버리고 그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그래. 선생님도 막 골프 좋아해서 처음에는 막 미친 듯이 막 골프 용품 사고 막 옷 사고 막 필드 나가다가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아유 골프도 재미없어. 그치? 시들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 그런 상황에 빚어놓고 있어. 그럼 아까 1번은 봤고요. 자,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청각은 아까 매미 울음소리였지. 시각적 이미지 혹시 있니? 맑은 구름, 눈이 부시게 하늘 위에 펼쳐지기만 하더라. 이거지, 마지막 구절. 그치? 그러니까 매미 울음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로, 사랑의 변화는 시각적 이미지로. 그럼 청각과 시각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3번 볼까?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이 펼쳐지는 걸 통해서 자, 사랑 역시 어때? 매미울음처럼 자, 쟁쟁하게 하다가 그치고 난 뒤에 평온함 가능하겠지. 자, 4번이 반어법. 반어법 보이니? 선생님이 봤을 때는 자, 소리가 그치고 난 뒤니까 요 정도 정적의 소리 요 정도 본다면 이거는 역설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자, 반어라고 볼 수는 없지. 정적은 뭐지? 침묵이 조용함이지. 그치? 근데 그걸 소리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반어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반어보다는 역설이 많이 보이고요. 반어는 상황을 주어줘야 되니까 보통 소설에서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17번에는 자, 정답을 몇 번으로 보면 돼? 4번. 반어법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 자, 다음 글에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것도 한번 봐볼까? 자, 이건 길이는 긴데, 요거는 조금 짧지, 선택지는.
그치? 그런데 저기 적절한 거 하나 찾으라 그랬지. 적절한 거 하나 찾으니까 뭐 나중에 읽어도 되지만, 자, 이건 짧으니까 봐봐. 1번. 계몽사상은 서사시대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전환을 이끌었다. 이거는 뭐지? 전환을 이끈 게 뭐다? 계몽사상이다. 계몽사상에 의해서 서사시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바뀌었구나. 자,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네. 계몽사상은 뭐 들어봤지만 서사시 철학의 시대 모르겠네. 플라톤의 이데아는 신탁이 사라진 시대의 비극적 세계를 표현한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비극의 시대하고 연결이 된대. 루카치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그리스 세계를 세 시대로 구분했어. 자, 루카치는 그리스를 세 시대로 구분했는데 각기 다른 기준이라 그랬어. 그다음에 4번은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 비해서 오디세이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합의 정도가 높다. 이것도 비례식이지. 그러면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 저것과 오디세이에서의 신과 인간의 결합 어느 게 더 결합의 정도가 높고 어느 게 더 낮은가 이게 나와야 되겠지.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맞을까요? 하나가. 1번이 뭐였지? 안 봐야지, 칠판을. 아니, 프린트를 안 봐야지. 응? 그치? 1번이 뭐였지? 뭐, 계몽사상이, 무슨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전환을 이끌었대. 그래서 서사시대에서 비극의 철학의 시대론가 이끌었대. 그 다음에 2번은 뭐였지? 자, 안민주 2번이 뭐였어? 응? 플라톤의 이데아는 뭐지? 비극의 시대였다. 이 말이 나오지. 3번은 루카치는 서로 다른 기준에서 그리스를 세 시대로 구분했지. 그 다음에 4번은 에우리피데스인가 하고 오디세이에서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어느 게 더 높은가 이게 나왔지. 이게 이제 쌤이 늘 선택지를 먼저 읽으라는 것은 이거는 읽어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세 시대가 나오고 비극의 시대와 서사 시대가 나오고 철학의 시대가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도 요걸 통해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만날 때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돼. 자, 출발. 몽유록. 왜 몽유록이 나와, 씨. 바보. 자, 루카치는 그리스 세계를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체성의 개념을 기준으로 세 시대로 구분했다. 자, 그리스를 세 시대로 구분했어. 누가? 루카치는. 뭐를 기준으로? 총체성을 기준으로. 그러면 아까 3번에선가 이 말이 나왔지. 루카치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리스를 세 개의 시대로 구분했다. 이렇게 나왔지. OX. X지. 왜 여러 가지 기준이야? 총체성이라는 기준 하나 갖고 나눈 거잖아. 총체성이라는 기준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자, 실수하기 쉽고, 이게 이제 서두르다 보면 놓치기 쉬운 거지. 루카치가 그리스 시대 세 시대로 구분했어. 이건 맞아. 그런데 여러 가지 기준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기준으로 한 거야. 한 가지 기준으로. 총체성의 정도. 그러면 총체성이라는 거에 대해 작은 따옴표를 쳐놨잖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 총체성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지. 첫 번째 시대에서 후대로 갈수록 총체성의 정도는 낮아진다. 아직도 총체성의 정도는 갈수록 낮아진대. 총체성이 뭔지 모르겠어. 첫째는 총체성이 완전히 구해있는 서사시대이다. 호메르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는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로 얽혀있다. 총체성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로 얽혀있는 세계고, 그래서 이게 안 나올 텐데, 첫째가 무슨 세대야? 서사시의 시대야. 거기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가 서사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야. 여기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가 돼. 총체성의 정도가 졸라 높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인간들이 그리스와 트로이 두 패로 나뉘어 전쟁을 벌일 때 신들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두 패로 나눠 전쟁에 참여했다. 신과 인간이 같다라는 거지. 둘째는 비극의 시대이다. 소포클레스나 에우리피데스, 소포클레스하고 에우리피데스, 아까 에우리피데스하고 오디세이아 요 두 개의 비교가 나왔지, 아까 4번에서. 에우리피데스의 비교에서는 총체성이 흔들려 신과 인간의 세계가 분리돼. 그러면 총체성이라는 건 신과 인간의 관계가 결합되어 있으면 높는 거고 점점 분리되면 낮아지는 거구나. 그래서 서사시대에서 비극의 시대로 오면서 낮아지는구나. 하지만 두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신탁이 낙관통으로 이어져 있다. 비교에서 신은 인간의 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신탁을 통해서 자신들을 그저 전달하는 존재로 바뀐다. 그래서 서사시대는 인간과 신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 전쟁도 신과 인간 함께 치르는 거지. 여기는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신탁에 의해서, 신의 부탁에 의해서 실현이 되더라. 그러면 에우리피데스하고 오디세이아 중에 어느 게 더 신과 인간의 결합이 높아?
소사시의 시대가 신과 인간의 결합이 더 높지. 그게 바로 뭐지? 오디세이아가 더 높지. 그럼 4번 맞아 틀려. 자, 4번은 맞는 말이지. 에우리피스에 비교해서 오디세이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 총체성의 정도가 더 높습니다. 4번이 맞았네. 그럼 정답은 4번이네. 자, 세 번째,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철학의 시대. 플라톤의 대표되는 시대는 철학의 시대구나, 셋째는. 이 시대는 이미 계몽된 세계였기 때문에 신학 같은 것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계몽 사상에 의해서 서사에서 비극, 서사로 바뀐 게 아니라 이미 이 시대는 이제 세상이 계몽되어 있기 때문에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분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그치? 내가 곧 신하고 인간의 존재를 달리 봤다라는 거지. 근데 계몽 사상 때문에 이게 된 건 아니지. 이게 바뀐 거는 총체성의 정도가 낮아지면서 바뀐 거지. 그럼 1번 틀렸지? 계속해서 신과 인간이 세계가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신의 세계는 인격적 상실을 상실하여 이데아라는 추상적인 세계로 바뀐 것이다. 그러면 플라톤의 이데아는 비극의 시대라고 말했던 2번은 OX? X지. 그치? 그래서 자, 플라톤의 이데아는 신탁이 사라진 시대의 비극적 세계가 아니라 철학적 세계를 표현했다. 이렇게 가야지. 2번 틀렸지? 1번 틀렸지? 오케이. 3번 틀렸지? 그럼 정답은 4번이지.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그래서 자, 신의 인간과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그 사이에 어떤 통로도 존재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분리된 세계이다. 그래서 루카치는 총체성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스를 자, 서사시의 시대에서 비극의 시대를 거쳐서 철학의 시대로 변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총체성이란 건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말합니다. 이거지. 그래서 초창기에는 신과 인간이 완전히 하나가 됐고요. 플라톤의 이데아에 와서는 신과 인간의 존재가 완전히 분리되었답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19번. 이것도 참 재밌는데, 이번 시험에서 보면은 두 개에 대한 어떤, 자, 대조적인 글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그치? 이것도 몽유록에 나오는 몽유자의 유형이, 자, 뭐가 나와? 참여자형하고 방관자형이 나오지. 17세기 이전에는 뭐가 나와? 참여자형이 나오지. 17세기 이후에는 방관자형이 나오지. 그래서 참여자형이라는 것은 직접 참여해서 현실의 문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게 참여자형이지. 그냥 현실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구경꾼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방관자형이지. 그치? 그걸 설명하고 있는 글이야. 이거는 뭐 따로 읽지는 않을게. 그래서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의 모임에 직접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몽유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오케이. 17세기보다 나중에 몽유록에서 몽유자 현실을 비판하는 나중은 뭐지? 방관자형이지. 그러니까 관찰자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2번이 틀렸네요. 넘어가도 되겠지? 자,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거 봐보자. 뒤털 트윈을, 자, 뒤털 트윈,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개념이니?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그치? 처음 들어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안 거야. 디지털 트윈. 트윈, 쌍둥이지, 쌍둥이. 그래서 디지털 세계에서 쌍둥이인데 디지털 트윈은 활용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고용률이 향상되었다. 1번의 키워드는 뭐야? 고용률의 향상.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모델은 현실에서 각종 실험보다 더 경제성이 낮다. 경제성의 여부를 묻고 있지.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의 시뮬레이션으로 한 세계에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 자, 뭐죠?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트윈이다.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서 이용자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대. 자, 이 글에서 중심 키워드는 디지털 트윈이겠구나. 그럼 디지털 트윈의 특성 4가지 중에서 잘못된 게 하나, 올바른 게 하나가 있겠구나. 출발.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의 쌍둥이 세계다 이거지.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디지털 세계로 옮겨놓은 게 디지털 트윈인가 봐. 쌤도 몰라. 이번 처음 들어봤어, 이번 쌤도. 근데 이 문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 첫 문장을 통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의 개념과는 비슷하지만 활용 측면에서 목적의 측면에서 구분된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가상사 현실에 융합된 플랫폼으로서 이용자들의 새로운 경제사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자,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는 메타버스야.
이거는 디지털 트윈의 목적이 아니야. 이거는 메타버스야. 메타버스는 자,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게 메타버스야. 반면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공간, 환경, 공정 등을 컴퓨터 데이터 모델로 표현하여 똑같이 복제하고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아까 첫 문장에서 봤던 내용과 같이.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하고 다른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새로운 경험을 자, 실현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겨 놓는 거야.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이용자는 가상 세계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10평 공간에 자, 휘발유를 어느 정도 뿌려야지 불이 10분 안에 번질까? 이걸 실험해 보고 싶어. 그러면 실제로 시험해 보면 어때? 이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치? 자, 휘발유를 1리터 뿌려봐, 5리터 뿌려봐, 10리터 뿌려봐. 굉장히 위험하고, 그쵸?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들지. 근데 요 교실의 모형을 그대로 디지털 세계에다 넣어. 그래가지고 디지털 상황에서 휘발유를 뿌려보는 거야. 그게 바로 디지털 트윈인가 봐.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거. 메타버스의 목적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경험을 체험하게 하는 게 메타버스라면은 디지털 트윈은 우리의 현실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트윈이야.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산업 분야의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수익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사전에 실제에서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수익 모델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모델 현실의 각종 실험 모델보다 경제성이 낮겠니? 경제성 문제가 나오는데 뒤에 뒤에 문장에 나오구나. 여기 봐봐.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 요게 아까 했던 목적이지. 그럼 3번은 맞는 말이지. 조금 내려가서 디지털 트윈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안정성과 경제성 때문이다. 자, 안정성과 경제성 때문이다. 디지털 트윈은. 그러면 경제성이 더 높지요. 자, 그래서 가상세계 데이터를 전송, 취합, 분석, 이해,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실험보다 매우 빠르고 정밀하며 안전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든다. 그래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미래 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게 디지털 트윈이지. 오케이? 그러면 1번은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글로벌 기업의 고용률이 향상된다 이건데 많은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글로벌 여러 산업 분야의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서 쓰고 있다니까 선생님 여러 산업 분야면 고용률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디지털 상황에서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에 실험은 훨씬 더 많은 고용 인원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고용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 없어. 고용률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산업 분야에 자 여러 산업 분야에 자 디지털 트윈이 가면은 고용률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지만 또 디지털 상황으로 예방해버리고 예측해버린다면 실제 생활에서 고용률은 떨어질 수도 있겠지. 중요한 거는 이 글에서 고용률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디지털 트윈의 목적은 뭐다? 현재의 상황을 자 예측하고요. 위험 요소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답니다. 라고 하는 게 디지털 트윈이더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재미랑 읽어봤는데 천천히 읽으면 어려운 문제는 정말로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거는 뭐냐면 문학하고, 어문 규정하고 문법이 나오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번에 맞춤법하고 표준어가 너무 쉬워서 선생님 봤을 때 무난히 평균 90점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일단, 기출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금 앞으로 2주 동안 한 달 반 동안 6주 정도 동안 뭘 해야 되지? 요거를 잘 판단해. 개인별로 틀릴 테니까. 오케이? 자, 저거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쌤이,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이번에도 4교시 6주지. 선생님이 6주를 다 4교시 하기에는 너무 그래서 4교시 들었니? 4교시, 6교시 한 번 쉬고 4교시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4 하지 않고 6 해놓고 한 번 쉬고 놀고 쌤 놀고 마지막에 4 할 거야. 4, 6, 빵, 4 이렇게 할 거야. 니들은
맨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나 안 오면 선생님 오늘 하루 쉬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4664 하고요. 그리고 오늘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 다시 한번 쭉 문학, 문법 같은 거 마지막으로 피드백 한번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하고 동영 모의고사 꾸준히 한번 풀어볼까. 동영 모의고사는 다음 주부터 풀기 시작할 거야. 같이 조금씩. 알겠죠? 오케이. 자, 45분에 시작합시다. 저 시계로 45분에. 그래서 오늘은 저하고 상관없이 12시 5분에 끝내줄게. 더 빨리 끝내줘? 자, 알았어. 너 가, 그럼.